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한국 가수가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고. 뉴욕타임스 문화부 기자. 사라 밀러는 편집장의 지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유럽 클래식과 브로드웨이만 다뤄온 그녀에게 K-팝은 낯선 영역이었죠. 하지만 2025년 11월 27일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메이시 퍼레이드에서 MC들이 보라색 루미 모자를 쓰고 등장했고 K-팝 데모넌터스 공연에 수만 명이 환호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한복 입은 공연단이 퍼레이드의 오프닝을 장식했고 하와이에서는 김치가 칠면조와 함께 식탁에 올랐습니다. 80년대 시카고에서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는 질문에 상처받았던 한국인이 40년 후 같은 도시에서 한국 문화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사라는 이 현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국 문화의 깊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뉴욕타임스 문화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주말이면 링컨 센터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를 찾아다니는 게 제 일상이에요. 제 전문 분야는 유럽 클래식 음악과 브로드웨이 뮤지컬입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의 신작 발레, 빈 피라모닉의 뉴욕 공연,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건너온 뮤지컬 리뷰가 제가 쓰는 기사의 전부였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문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시아 관련 기사는 주로 중국 미술품 경매나 일본 전통 공연 정도였고 그마저도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레이더에 아예 없었어요. 삼성 스마트폰을 쓰긴 했지만 그게 한국 회사인지도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편집장 마이클 그린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며 물었죠. 사라, 이거 봤어? 화면에는 메이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공연자 명단이 떠 있었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훑어봤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 팝 가수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K-팝 데모넌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설명했어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사운드 트랙 가수들이야.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대. 그런데 SNS 반응이 장난 아니야. 젊은 층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브로드웨이 공연도 나오잖아요. 그게 더 뉴스같이 있지 않나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사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브로드웨이보다 K-팝에 열광해. 스포티파이 차트 보면 한국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10개 중 절반이 한국 드라마야. 우리가 계속 유럽 클래식만 다루면 독자들이 떠나갈 거라고.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1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K-팝 담당 기자한테 시키시죠.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바로 그거야, 사라. 너처럼 K-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취재해야 해. 독자들 대부분도 너랑 똑같거든. 왜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해줘. 추수감사절까지 일주일 남았어. 현장 가서 취재하고 12월 첫째 주까지 기사 써. 그렇게 저는 원치 않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브루클린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넷플릭스 검색창에 처음으로 K-팝 데모넌터스를 입력했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떴죠. 화려한 색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그리고 골든이라는 곡 제목이 보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억지로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K-팝 영상들을 찾아봤고 트위터에서 팬들의 반응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죠. 팬들 대부분이 아시아계가 아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 나도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한 번 빠지니 헤어나올 수가 없어라는 내용이 반복됐어요. 11월 24일 토요일, 저는 타임스퀘어 근처 서점에 갔습니다. K-팝 관련 책이나 잡지가 있나 찾아보려고요. 10대 소녀 2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요일 퍼레이드 갈 거야. 골든 라이브로 부른대. 다른 소녀가 흥분해서 대답했죠.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같이 간대. 엄마가 루미 모자 만들어주셨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10대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추수감사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이 과제가 내키지 않았지만 기자로서 의무감은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취재 패스를 받고 카메라를 챙기고 녹음기를 준비했죠. 월요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면 끝나겠지. 기사 하나 쓰고 다시 내 원래 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제가 목격할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었죠. 보통 이날은 가족들과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날인데 저는 혼자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브루클린 아파트를 나서니 거리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칠면조 요리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어요. 7시 30분쯤 센트럴파크 웨스트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도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담요를 깔고 자리를 잡은 무리들, 커피를 들고 떠들며 웃는 젊은이들까지. 저는 기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취재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 퍼레이드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풍선들이 하늘을 떠다니기 시작했죠. 스누피, 스파이더맨, 피카츄 풍선이 지나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저기 루미 풍선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보라색과 분홍색이 섞인 거대한 풍선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곰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한 캐릭터였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K-팝 데몬헌터스의 루미 캐릭터였어요. 풍선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캐릭터 풍선들보다 훨씬 컸죠. 그 순간 주변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제가 10년간 브로드웨이 오프닝 나이트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엄마, 루미야, 루미.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 어깨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죠. 실례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인데요. 혹시 짧게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엄마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애가 루미 팬이거든요. 넷플릭스 영화를 벌써 15번은 본 것 같아요. 저는 물었어요. K-팝은 처음 들으셨나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작년부터 애가 BTS 팬이 됐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 못했는데 같이 뮤직비디오 보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더 찾아봐요. 10시쯤 됐을 때 MBC 중계 화면이 근처 대형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3명의 MC가 화면에 등장했는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MC 엘 로커, 사바나 거스리, 호다 코트브가 모두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보라색 털실로 만든 마치 동물 갈기처럼 생긴 모자였죠.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30대 남성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저거 루미 모자잖아. 어디서 구할 수 있대?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죠.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야. 조나단 게리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패턴을 $10에 판대. 근데 사이트가 접속자 너무 많아서 터졌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바로 제 폰으로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LUMIHAT, 해시태그 MACYSPARAD, 해시태그 KPOPDEMONSLAYERS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에 올라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니 수백 개의 트윗이 쏟아졌습니다. 루미 모자 어디서 사요? MC들 완전 귀여워. 이거 직접 뜨개질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빠르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K-팝 데몬헌터스 공연 순서가 왔어요. 무대 트럭이 천천히 다가왔고 3명의 가수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이, 오드리나 그리고 다른 보컬이었죠. 음악이 시작되자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가사를 전혀 모르는데도 멜로디가 귀에 착착 감겼어요. 골던, 골던, 골던.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군중들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앞에 있던 고등학생 그룹은 완벽한 안무까지 따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들을 촬영했죠.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라이브야. 투나잇쇼에서 볼 때보다 더 좋아. 공연이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이 나왔을 때보다 반응이 훨씬 뜨거웠거든요. 토니상 수상자들의 공연도 분명 훌륭했지만 사람들의 에너지는 K-팝 무대 때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60대 할머니 한 분이 손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물었죠. 공연 어떠셨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기해요. 작년엔 이런 음악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녀가 매일 들으니까 저도 알게 됐어요. 이제는 같이 영화도 봤죠. 솔직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손녀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골든 노래 다 외웠어요. 정오쯤 퍼레이드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했고 사진도 200장 넘게 찍었어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있었죠. 왜 하필 지금? 왜 한국 문화가 미국 최대 명절 행사의 중심이 된 거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브루클린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트위터를 계속 확인했어요. 조나단 게리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최신 포스트에는 루미 모자 패턴 사이트가 트래픽 폭주로 다운됐어요. 복구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제발 빨리 복구해주세요. 이미 $10 송금했어요. 내일부터 뜨개질 배울게요. 저는 그날 밤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리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공연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초월한 문화 현상이었고 인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는 열광이었으며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바이럴 파워였습니다. 저는 10년간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시카고 퍼레이드 영상을 분석해봐야겠어. 편집장 마이클이 맞았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욕 퍼레이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편집장이 요구한 건 왜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답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도시 퍼레이드 영상들을 찾기 시작했죠.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시카고 퍼레이드 영상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CBS 방송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멈췄어요. 오프닝 장면부터 예상과 달랐거든요. 퍼레이드 첫 순서로 등장한 건 브라스 밴드도 치어리더도 아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공연단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12명 정도의 여성들이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저고리가 햇빛에 반짝였죠. 그들은 북을 들고 있었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CBS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시카고 광고무단의 배의 춤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어요. 춤 동작이 독특했습니다. 북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회전하는 움직임이었죠. 발걸음은 가볍지만 정확했고 여러 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췄는데 사람들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호하거나 박수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무언가에 빠져든 것 같았죠. 저는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습니다. 한복의 움직임, 북소리, 춤사위. 뭔가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브로드웨이 무용수들의 화려함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죠.
저는 시카고 광고무단을 검색했습니다. 1985년에 창단된 한국 전통예술단체였고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카고는 왜 퍼레이드 오프닝에 한국 공연단을 배치한 걸까요? 저는 뉴욕타임스 시카고 지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문화부 담당 동료인 제임스 박을 찾았죠. 제임스, 나 사라야.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취재했어.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봤구나. 한복 공연 말이지. 응, 그게 궁금해서. 왜 오프닝이었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시카고에서 K- 문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작년부터 시청에서 한국 문화 행사 지원을 늘렸고 이번에 퍼레이드 조직위원회가 오프닝으로 배치한 거야. 반응도 좋았어.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집중해서 봤어. 그 정도야? 저는 놀라며 물었죠. 제임스가 덧붙였어요. 사라, 너 요즘 시카고 대학가 분위기 몰라서 그래. BTS 콘서트 티켓 구하려고 밤샘 줄 서는 애들 봤어. K- 드라마 보는 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수다 떠는 것만큼 자연스러워. 한식당은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이건 유행이 아니야. 완전히 일상에 스며들었어. 저는 메모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인터뷰할 만한 사람 있어? 특히 오래 살았던 사람.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어. 김철수 씨라고 80년대 초에 시카고 왔대. 지금 60대 중반이고 한인의 고문으로 계셔. 연락처 줄게. 근데 왜 오래 산 사람을 찾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싶어서. 80년대 시카고와 지금 시카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임스가 이해했다는 듯 대답했죠. 아, 그거 좋은 앵글이네. 김 씨한테 연락해봐.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김철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통화 가능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김철수 씨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 사라 밀러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반갑습니다. 뉴욕타임스라니 영광이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노트북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질문했습니다. 80년대 시카고에서의 경험을 듣고 싶어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겪으셨던 일들요. 김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 왔어요. 25살이었죠.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하려고요.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너 일본에서 왔어?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중국? 또 아니라고 하면 그제야 어디에서 온 건데? 라고 물었죠. 한국이라고 답하면 친구들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몰라서 죄송하다는 듯한. 당시 미국인들 대부분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떤 친구는 진심으로 한국이 중국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듣고 있던 내용을 타이핑하며 물었습니다. 상처받으셨겠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화도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 친구들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요. 그때 한국은 미국 사람들한테 그냥 먼 나라였어요. 삼성도 없었고 K-팝도 없었고 한국 드라마도 없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제 아들이 지금 시카고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인기 많아요. 왜냐고요? 한국인이거든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BTS 아냐고, 블랙핑크 좋아하냐고,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해요. 김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딸아이 학교에서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딸이 한복 입고 김밥 만드는 시연을 했거든요. 전교생이 줄 서서 김밥 맛보려고 했대요.
선생님이 나중에 전화하셔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저는 김 씨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보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장에 갔어요. 한복 공연단 보면서 눈물 났어요. 제가 처음 시카고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거든요. 미국 최대 명절에 시카고 퍼레이드 오프닝에 한복이 등장하다니. 뉴욕 퍼레이드도 봤어요. K-팝 공연하는 거. 그때 제 옆에 있던 백인 할머니가 손녀한테 저 노래 뭐냐고 물었거든요. 손녀가 골든이야 할머니. 우리 집에서 맨날 들잖아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한국 문화가 미국 일상의 일부가 됐구나. 인터뷰를 마치고 화상통화를 끊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나라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80년대에 너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이 2024년에는 같은 도시에서 한복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니.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다. 세대를 거친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콘텐츠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무엇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저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시카고 퍼레이드 영상을 한 번 더 봤어요. 한복 공연단의 춤, 관중들의 집중된 눈빛, 그리고 배경에 들리는 북소리.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김철수 씨의 40년 이야기, 뉴욕 퍼레이드의 루미 모자, 열풍 K-팝 공연에 환호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제가 찾아야 할 답은 바로 이 연결고리 속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브루클린 아파트 책상에 앉아 취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인터뷰 녹취록, 퍼레이드 사진들, 트위터 스크린샷들이 폴더마다 가득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개인적인 경험담만으로는 왜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구글 뉴스에 추수감사절 한국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와이 공영 라디오 기사였죠. 제목이 올해 추수감사절 식단에 김치가 오를 수도 있다였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김치는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식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와이에서는 많은 가정 식탁에 반찬으로 등장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 다음 문장이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2025년에 김치 수출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김치는 명절을 먹는 칠면조와 잘 어울린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칠면조와 김치요? 저는 평생 추수감사절마다 칠면조를 먹었지만 김치랑 먹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든 김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는 김치 수출 통계를 검색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 김치 수출액이 1억 4천만 달러를 넘었고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어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저는 그래프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가 인기 있는 게 아니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떠올랐어요. 넷플릭스 공식 블로그였습니다.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올라온 글이었죠. 제목은 한국의 추석 음식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세요였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직접 한국 명절 음식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명절은 추석이다라고 설명하며 영화 속 회상 장면에서 등장한 송편, 약과, 동태전 등을 소개했죠.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미국식 추수감사. 음식이 푸짐한 한식과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넷플릭스가 추천한다. 한국인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 한국 문화를 미국 명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미국 넷플릭스 톱10에 한국 콘텐츠가 3개 올라 있었어요.
K-팝 데몬헌터스 영화는 5주 연속 토보 안에 있었고 한국 드라마 2편이 각각 7위와 9위였죠. 저는 지난 1년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한 한국 콘텐츠가 총 32개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차트를 열었어요. 미국 톱 50에 한국 아티스트 곡이 12개 들어있었죠.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 골든까지. 골든은 26위에 올라 있었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별 K- 문화 확산 지표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뉴욕, LA, 시카고 세 도시를 비교하기로 했죠. 먼저 한식당 수를 조사했습니다.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했어요. 뉴욕은 2019년 482개에서 2024년 721개로 증가했습니다. 약 50% 증가죠. LA는 892개에서 1340개로, 시카고는 187개에서 315개로 늘었어요. 특히 시카고 증가율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임스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식당은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가. 다음은 K-팝 콘서트 개최 횟수였습니다. 2019년 미국 전체에서 23회였던 대형 K-팝 콘서트가 2024년에는 67회로 늘었어요. 거의 3배죠. 시카고만 봐도 2019년 2회에서 2024년 8회로 증가했습니다. 티켓 판매율은 평균 95% 이상이었고 대부분 공연이 매진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습 앱 데이터도 찾았습니다. 듀오링고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2019년 대비 2024년에 4배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특히 10대와 20대 비율이 전체의 72%였죠. 학습 동기를 묻는 설문에서 K-팝 가사 이해가 37%, K-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가 29%였습니다. 화장품 시장도 조사했어요. 한국 뷰티 브랜드의 미국 매출이 2019년 42억 달러에서 2024년 8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세포라, 얼타 같은 주요 뷰티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 매대가 확장됐고 뉴욕 맨해튼에는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이 18개나 새로 생겼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음식, 음악, 드라마, 뷰티, 언어까지. 한국 문화가 미국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저는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고 2017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등장했죠.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연결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 진입할 때마다 문턱이 낮아졌던 겁니다. 강남스타일로 K-팝을 알게 된 사람들이 BTS를 받아들였고 BTS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한식당을 찾았죠. 그리고 2024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K-팝이 메인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구글 트렌드를 열었어요. 코리안 컬처 검색량을 10년 단위로 봤습니다. 2014년을 기준점 100으로 잡으면 2024년 11월은 847이었어요. 거의 8배 이상 증가한 거죠. 특히 추수감사절 주간에 급증했습니다. 루미 모자, 골든, K-팝 데몬헌터스 검색량이 동시에 폭발했어요. 이제 알겠어.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축적된 신뢰다. 한국 콘텐츠가 하나씩 미국인들의 신뢰를 쌓아왔고 그 신뢰가 임계점을 넘은 거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한국 거면 일단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죠. 저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이야기는 사람들 속에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처럼 40년을 지켜본 사람, 루미 모자를 쓰고 퍼레이드에 온 가족들, 김치와 칠면조를 함께 먹는 하와이 사람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목적지는 브루클린 한인타운이었죠. 제가 10년간 뉴욕에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브루클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어떻게 한국 문화가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국가 공유일을 정복했는가?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보며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취재한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았죠. 김철수 씨의 눈물, 에밀리의 고백, 그레이스의 변화, 퍼레이드 현장의 환호. 이 모든 걸 어떻게 한 기사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문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8시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때 넷플릭스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영화나 다시 볼까? 저는 클릭했어요.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기사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캐릭터들의 관계, 음악이 흐르는 타이밍, 골든 노래의 가사. 골던, 워 골던, 터게더 위 샤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추천 목록을 봤어요. 한국 드라마들이 가득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사랑의 불시착.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클릭했습니다. 에밀리가 점심때 언급했던 드라마였거든요. 이거 보면 울어요. 마지막 회는 티슈 한 통 다 썼어요. 첫 에피소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재벌 여자가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에 불시착하는 내용이었어요. 황당한 설정이었지만 이상하게 빠져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촬영 구도, 음악. 1시간짜리 에피소드를 보고 나니 다음 편이 궁금해졌어요. 한 편만 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을 재생했죠. 새벽 2시가 됐을 때 저는 이미 5편을 봤어요. 눈이 뜨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장교와 재벌 여자의 관계가 궁금했거든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6편을 재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계속 시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저는 7편까지 본 후 잠든 거였어요. 목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출근해서 동료들과 마주쳤을 때 한 동료가 물었어요. 사라, 어젯밤에 잠 못 잤어? 눈 밑에 다크서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드라마 봤어. 사랑의 불시착.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그거 대박이지? 몇 편까지 봤어? 7편까지. 와, 이제 시작이네. 기다려봐. 나중에 완전 울어. 그날 오후 저는 기사를 쓰려고 했지만 또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죠. 듀오링고를 열고 한국어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레슨은 한글 자모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신기했습니다. 알파벳과 완전히 달랐죠. 각 글자가 조각처럼 맞춰져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어요. 가, 나, 다라. 저는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뭔가 재미있었어요. 30분 동안 연습하니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브루클린 한인타운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장을 봤습니다. 김치, 고추장, 라면, 떡. 제가 뭘 사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카트에 담았어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요리하실 거예요? 떡을 가리키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처음 사봐서요. 직원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떡볶이 레시피 치면 나와요. 쉬워요.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떡볶이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죠. 한 영상을 클릭했는데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따라했어요. 고추장, 설탕, 간장을 섞고 물을 넣고 떡을 삶았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는 게요. 맛을 봤습니다. 매웠지만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만했죠. 저는 사진을 찍어서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 첫 떡볶이 만들어봤어. 에밀리가 바로 답장했어요. OMG. 사라, 이거 시작이야. 다음엔 김치찌개 도전해봐. 저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김치찌개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졌으니까요. 주말에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습니다. 16부작이었는데 이틀 만에 완주한 거예요.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마지막 회에서 울었습니다. 북한 장교와 재벌 여자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게 뭐라고 우는 거야? 저는 혼자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다른 걸 찾았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작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 이야기였죠. 첫 에피소드부터 빠져들었어요. 주인공 우영우의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나는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길에 한국어 앱으로 공부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를 연습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에밀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에밀리가 깜짝 놀랐어요. 사라, 발음 좋은데? 진짜? 저는 기뻤습니다. 듀오링고로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죠. 계속해봐. 나중에 한국 여행 가면 쓸 수 있어. 한국 여행?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가고 싶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넷플릭스가 추천했던 걸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추석 음식 만들기. 송편이라는 떡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만드는 송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쌀가루를 반죽하고 팥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모양이 이상했어요. 영상 속 송편은 예쁜 반달 모양인데 제 건 뭉그러진 덩어리 같았죠. 하지만 계속 만들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찜통에 쪄내니 은은한 향이 났어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쫄깃하면서 달콤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가 만들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저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내 인생 첫 송편. 모양은 엉망이지만 맛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 한국 문화 배우고 있어.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드라마 정주행하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쓰려고 취재했는데 어느새 취재 대상이 아니라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요일 편집장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사라, 기사 진행 어때?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한 줄도 못 썼거든요. 취재는 많이 했는데요. 정리하는 중이에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좋은 기사 써줘.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진지하게 자문했습니다. 왜 기사를 못 쓰고 있지? 답은 명확했어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이미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고 드라마를 사랑하게 됐고 음식을 즐기게 됐어요.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 대상이 아닌 팬이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객관적 분석? 아니면 개인적 여정?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저처럼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느새 빠져들게 되는 과정.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써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시작점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저 같은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첫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10년간 유럽 문화만 다룬 기자로서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 커서가 깜빡였고 저는 계속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제 기사가 뉴욕타임스 온라인판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한국의 문화가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국가 공휴일을 정복했는가? 였죠. 부제는 한 기자의 2주간 여정 무관심에서 사랑까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현장에서 시작했어요. 루미 모자를 쓴 MC들, 골든 공연에 환호하는 군중, 시카고의 한복 공연단. 그리고 김철수 씨의 증언으로 이어졌죠. 80년대 시카고에서 너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에 상처받았던 한국인이 40년 후 같은 도시에서 한국 문화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 김의 고백도 담았어요. 90년대 김치볶음밥 때문에 울었던 소녀가 2024년에는 조카가 자랑스럽게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며 눈물 흘린 이야기. 그레이스 김이 말했던 세대 간 변화도 포함시켰죠. 하와이의 김치와 칠면조, 넷플릭스의 한국 음식 추천, 브루클린 한인타운의 풍경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였죠. 이 기사를 쓰는 2주 동안 나는 변했다. 한국 드라마 3편을 정주행했고 한국어 앱으로 매일 공부했으며 송편을 직접 만들어봤다. 나는 더 이상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다. 나 역시 한국 문화에 빠진 수백만 미국인 중 한 명이 되었다. 기사를 올리고 30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거였어요. 완전 공감해요. 저도 작년까지 K-팝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BTS 콘서트 티켓 사려고 밤샘 줄 섰어요. 두 번째 댓글은 이 기자분처럼 저도 사랑의 불시착 보고 울었어요. 한국 문화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오전 11시쯤 편집장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살아 봤어? 조회수 폭발하고 있어. 게시 3시간 만에 50만 뷰 넘었어. 소셜미디어에서 난리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요? 마이클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독자들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네. 엄청난 반응이야.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살아, 기사 읽었어. 울었어. 그녀가 저를 껴안았죠. 고마워.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잘 써줘서. 부모님도 읽으셨는데 아버지가 우셨대.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기사 못 썼어. 오후 2시 제 개인 이메일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였어요. 사라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몰랐네요. 오늘 아침에 시카고 한인회에서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건 저예요. 김 선생님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기사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코리안 컬처 인 아메리카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나도 처음엔 K-팝 이해 못했는데 딸이 보여준 뮤직비디오 보고 완전히 빠졌어요. 한국 음식 먹어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이제 자막 없이 드라마 볼 수 있어요. 수요일에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게리티 루미 모자를 만든 그 사람이었어요. 기사 잘 읽었어요. 제 모자가 이렇게 큰 현상이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K-팝 데몬헌터스 영화 보고 완전히 빠진 팬이거든요. 다음 달에 한국 방문 계획 중이에요. 서울 가보고 싶어서요. 저는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고 멈췄습니다. 서울.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2주 전만 해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도시인데 이제는 직접 가서 보고 싶어졌죠. 한강, 경복궁, 명동, 강남. 드라마에서 본 그 장소들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김철수 씨였습니다. 사라 기자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화상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분 한 분이 꼭 기자님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흔쾌히 응했죠.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그날 저녁 7시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김철수 씨와 함께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1975년에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기사 읽고 울었어요. 제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더군요. 박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1975년 시카고는 한국인한테 정말 척박한 곳이었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제 손자가 학교에서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대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한대요. 저는 5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한국이 존중받는 순간을요. 기자님 기사가 그걸 세상에 알려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의 눈물을 봤습니다. 김철수 씨도 울고 있었어요. 저 역시 눈물이 났죠.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기사는 그냥 문화 트렌드 분석으로 끝났을 거예요. 진짜 의미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의 50년 여정에 있었어요. 금요일 뉴욕타임스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발표했어요. 사라의 기사가 올해 문화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독자 참여도도 역대 최고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저널리즘입니다. 개인적 경험과 깊이 있는 취재의 결합이죠.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2025년 봄에 서울에 가기로요. 일주일 휴가를 내서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한식당에서 진짜 김치찌개를 먹고 한강을 걸어보고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K-팝 공연도 보고 싶었죠. 저는 항공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브루클린 아파트 벽에 한복 사진을 걸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타운에서 산 거였어요. 핑크색과 하얀색 저고리가 예뻤죠.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면 저걸 직접 입어볼 수 있겠네. 12월 중순 후속 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자들이 그 후 이야기를 원했거든요. 저는 짧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A Journalist's Confession I Became What I Reported였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 5편을 완주했다는 것,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는 설득하지 않는다. 경험하게 할 뿐이다. 한국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 음식 한 그릇. 그렇게 조금씩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2025년 1월,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타운의 그 학원이었죠. 일주일에 2번, 저녁 7시 수업.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가니 12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두 섞여 있었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한 명씩 대답했어요. K- 드라마 보려고요. BTS 노래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서요. 내년에 서울 여행 가려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한국 문화를 취재하다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어요. 3월 서울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4월 첫째 주 출발이었죠. 벚꽃 시즌이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추천 장소 리스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 홍대, 명동. 꼭 남산타워 올라가봐. 야경 진짜 예뻐. 그레이스는 맛집 리스트를 줬어요.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야. 우리 엄마가 추천한 곳이야. 출발 2주 전 뉴욕타임스에서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 특파원으로 6개월간 파견 근무 어때? 마이클이 물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응, 내 기사 반응이 워낙 좋아서. 한국에서 직접 문화 콘텐츠 취재해주면 좋겠어. 저는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게요. 10년간 유럽 문화만 다뤘던 제가 이제는 한국 특파원이 되는 거였어요.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4월 첫째 주 금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읽을 수 있었죠. 환영합니다. 입국심사, 수화물 찾는 곳.
저는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브루클린 한인타운에서 처음 본 한글을 이제 한국에서 읽고 있다니.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한강이었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서울, 2025년 4월. 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 거리의 네온 사인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저는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진짜 예쁘다. 내일 경복궁 갈 거야. 에밀리가 답장했어요. 사라, 축하해. 내가 한국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좋은 기사 많이 써줘. 저는 웃으며 답장했죠. 이미 사랑하고 있어. 이제 더 깊이 빠질 차례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024년 11월 추수감사절, 편집장이 K-팝 취재를 지시했던 그날.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과제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한국 문화는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험하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서울의 밤은 깊었고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